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윤리학의 분류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윤리학은 아까 선생님이 도덕 윤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그랬죠. 법은 법을 연구하는 학문인 것처럼. 근데 그 윤리라는 건 당위, 뭐뭐 해야 된다라는 형식을 가진 규범. 저번에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죠? 규범의 형식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 규범 윤리학을 배울 거예요. 규범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뭐 해야 한다. 뭐 지켜야 하는 거.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쌤 저번에 예로 교통규범 얘기했었죠? 다 알죠? 그죠? 사실 오리엔테이션 때 교통규범 얘기하면서 규범 설명했는데 교통규범 뭐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선생님 횡단보도 건널 때 뭐 빨간불이면 안 돼, 건너면 안 돼 라고 했죠. 빨간불일 때 건너면 옳지 않아. 빨간불일 때 건너지 않으면 옳아. 이게 바로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 이것처럼 도덕적 행동의 판단, 기준을 이야기하는 게 규범 윤리학입니다. 자, 이 규범 윤리학을 기준으로 일단 윤리학의 분류. 수능 1번 단골문항이라고 선생님 적어놨죠. 여기 크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기도 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규범윤리학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 기준이 뭔지 이렇게 그게 옳아라고 했으면 그 공자를 배웠을 것 같아서 공자를 이야기해요. 아, 맹자도 배웠을라나? 뭐 순자도 배웠고 그래 얘들아 이 유교를 배웠으니까 한주쌤 수업 듣고 온 친구들은요. 맹자가 이야기하죠. 임금이 임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역성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거는 임금의 권위를 낮게 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역성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왜? 그 근거가 뭔데? 왜냐면 왕도 정치를 추구하기 때문이야 라고 해서 뭐 임금이 도를 가지는 거, 덕으로서 다스리는 거 등등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는 이 목표는 이거 나중에 헷갈리는 친구 많거든요. 이론 윤리학도 이거 맞아요. 실천 윤리학도 맞고. 이론 윤리학 왜 만들었겠어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윤리학은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해야 고통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이걸 실천하려고 만들 게 아니라고 하면 이거 왜 만들었겠어요? 그죠? 도덕 문제를 해결하고 아까 역성혁명 같은 경우에는 뭐 잘못된 정치 제도를 바로잡고자 만든 거거든요. 그 당시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서 춘추 전국지도 알죠?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거라서 또 실천 방법을 제시한 거기도 하고요. 왕도 정치 같은 것들로. 근데 여기서는 좀 구체적으로 나누면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으로 나뉘어요. 이론 윤리학은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이 공자, 맹자, 사상 같은 거 그리고 선생님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뭐 공리주의, 뭐 의무론, 덕윤리 등등 이런 이론을 다루고 있고요. 이 이론을 문제에 적용해서 직접 어떻게 실천하지? 라고 이야기 다루는 게 바로 실천규범 윤리학이고 우리가 생윤 시간에 다룰 주제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근데 요거는 1에서 2단원에서 다룰 주제기도 해요. 근데 요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이 바탕이니까 요것도 잘 알아두고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여기 있다는 거 별표를 아무리 쳐도 아깝지 않네요. 별표로 다 둘러줬네요. 그리고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 이렇게 나뉘는데요.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은 윤리학으로 분류하지 않기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교과서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에도 나오고요. 메타라는 단어 뜻, 기술이라는 단어 뜻 찾아왔나요?
안 찾아본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라도 찾아봐야 합니다. 이 메타는 그래 너네 그러면은 그 아까 뭐 역성혁명? 뭐 덕을 추구하는 임금이 오라? 그럼 그 덕의 뜻이 뭔데? 그 뜻이 뭐요? 그러면은 그 뜻을 하게 되면 그 덕을 추구하면 정말 나라가 부강해지는 건 맞는 거야?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익을 얻는 게 옳다는 공리주의라면 그게 맞긴 한 거야? 그게 뭐 한 명 한 명씩 뭐 더한 거야? 아니면은 뭐 가까운 사람이면은 1.5, 뭐 1 먼 사람이면은 막 곱하기 뭐 0.5 막 이렇게 더하는 거야? 뭐야? 등등 따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따지고 보는 겁니다. 얘네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너네 뭔 뜻이야? 그거 뭐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거 니네 논리 뭐 맞아? 확인하는 거예요. 기술윤리학은 기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자가 이 사회 현상들을 바라보면서요. 두오고 친구들은 이러이러한 것이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기 포고 학생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윤리적 행동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기술하는 거예요. 이 기술의 기자를 기자라고 기억하세요. 요 메타윤리학과 기술윤리학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이 전체적인 거 비교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규범윤리학. 규범윤리학은 선생님 방금 또 설명을 했죠.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 행동 원리를 탐구하는 거래요. 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행동해야 돼? 뭐 인을 실천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도덕 법칙에 따라야 돼. 타고난 자연 그대로를 따라야 돼.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 하거든요. 그 원리 궁극적으로는 도덕적 행위와 실천 능력의 향상을 지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 있는 친구들이 많죠. 그 예수님이든 아니면 부처님이든 뭐 등등 그 지도자들 또한 윤리 교과서에 나와요.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요. 너무너무 멋진 사상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람들이 도덕적 행위랑 실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윤리, 내 이웃을 사랑해라 왜 강조했을까요? 사랑하라고 강조한 거죠. 부처님이 고통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집착하지 말라라고 왜 강조했을까요? 집착하지 말라고 그런 거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더 행복한 삶을 위해, 더 도덕적인 삶을 위해 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방향은 뭐 내세에서의 뭐 천국에서의 행복 이렇게 방향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능력을 형성하는 걸 지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학이 규범윤리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론규범윤리학이랑 실천규범윤리학을 조금 비교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목이 막혀서 물 좀 마실게요. 미안. 도덕의 근거를 제시하고 이론적으로 한 분석해보고 정당화를 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 예수님 얘기했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알 것 같으니까. 그 예수님이 왜 황금률을 강조하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 하나님의 자식이고 다 평등하다. 그치? 그래서 이게 윤사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양 100마리를 몰고 가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때 이 99마리를 위해서 그냥 그 양 한 마리를 냅두고 먼저 집에 들어갈까?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한 마리든 99마리든 다 똑같은 양이다. 똑같은 소중한 양이기 때문에 그 한 마리도 99마리의 양처럼 그 챙겨야 된다. 소중히 잘 보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만화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그렇게 평등하게 하는 이유는 뭐고 그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뭔지,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어떤 근거에서부터인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평등하고 뭐 등등등등 이런 얘기가 근거로 제시되죠. 그리고 쌤 계속 이야기했던 뭐 공리주의 같은 경우도 뭐 안락사 했을 때 안락사 한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더 고통이 줄어들고 환자도 원했고 뭐 병원에서도 지금 안락사를 하게 되면 의료 공급이 조금 더 수월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병실이 모자르거든. 뭐 이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조합해 봤을 때 오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게 왜 옳은데? 인간은 뭐 쾌락과 고통을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인간이다. 그리고 등등 이런 식으로 윤리 자체에 대해서 이론을 정립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도덕이란 뭐 인간이란 등등 네 이론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거죠. 올바른 사랑은 존재로서 사랑하는 거야. 소유하는 사랑은 옳지 않아. 이거는 LA 프롬이고요. 외국인이 많이 나와서 이름이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번 눈으로라도 익혀놔요. 지구는 하나의 생명 공동체야. 인간은 다른 생명을 보존할 책임이 있어. 뭐 레오폴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봤을 때는 조금 이따 나올 한스 요나스 이럴 수도 있네요. 환경윤리 약자들인데요. 이런 글씨가 이렇게 겹쳤는데 선생님 그냥 얘기해 줄게요. 존재하는 거야. 소유하는 사랑은 옳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이 실천윤리학으로 가면요. 최근 데이트 폭력 관련된 뉴스가 많아지고 있어. 현대사회 문제야. 여기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이 데이트 폭력을 라는 걸 이거를 활용해서 적용해서 대안점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구는 하나의 생명 공동체야. 이거를 대해서는 현대 문명의 발달로 인해 환경오염이 지금 매우 심각하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며 이 환경 문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해야 될까? 이거를 레오폴드와 한스 요나스의 관점에서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이론, 그리고 이론을 적용하는 실천이에요. 우리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이나 뭐 게임을 하든 축구를 하든 뭐 화장을 하든 축구에 대해서 이론을 아무리 빠삭하게 알고 있어도 실천할 때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축구 실제로 할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 무슨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 드리블이란 축구의 역사, 이 차이 알겠죠? 그죠? 그러면 이 이론규범윤리학과 실천규범윤리학 선생님 자세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이론규범윤리학 우리 계속 복습하는 기분이죠? 외워두세요. 이왕 하는 김에 같이 외워요. 이론규범윤리학은 이론윤리학이라고도 합니다. 도덕적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된다고 얘기했죠, 아까. 그래서 도덕적 판단의 준거 막 이렇게 선지로 나올 때도 있어요. 여기는 선지로 자주 나오는 말을 모아둔 거거든요. 행위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 그리고 뭐 정당화. 이 행위를 했을 때 뭐 거짓말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안 좋아. 이렇게 해도 거짓말 해도 돼. 선의의 거짓말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괜찮아. 뭐 이렇게 등등 정당화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법칙이 되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 더 많은 사람들이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법칙이 있다고 보면요. 이거 설명 안 해도 이름 보면 알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게 윤리야, 이게 도덕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여기 공리주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언제 어디서든 다 해당되겠죠. 우리 조선시대로 가서든 미래 세계로 가든 아니면 뭐 선생님 초등학교 때 너무 가고 싶어 했었던 아프리카로 가든 그리고 이거 윤리 수업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아픈 뭐 북극이나 남극이든 이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은 어느 한 지역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이고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법칙이 생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뭐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요 예를 들어줬는데요. 예를 들었는데 얘가 뭔지 몰라요 라고 할까봐 선생님 예를 조금 구체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다시 켰다가 보여줄게요. 자, 도망치던 사람을 숨겨진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가? 자, 지금 만화 거기서 라고 하고 있어요. 독립운동가래요. 순사가 쫓아오니 숨겨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 이 착한 여성분이 숨겨주셨나봐요. 여기 지금 있죠. 숨겨있죠. 근데 이제 순사가 일본 순사 같아요. 그죠? 여기 일본 순사가 이 사람 보셨나요? 이 독립운동가 내가 잡아가야겠습니다. 얘기하죠. 이때
내가 이 여성분이라면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게 맞는지. 우리 원래 같으면 거짓말하지 말아라라고 배우잖아요. 그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생각해보세요. 5, 4. 자, 생각해봤죠? 여기에 대해서 의무로는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히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거든요. 다른 교과서에 있는 만화예요. 의무로는 행위 그 자체를 봅니다. 이 결과, 거짓말하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결과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원래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돼. 정직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행위 결과랑 무관하게 그냥 우리가 도덕적 의무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를 따라야 돼 라는 게 의무론이에요. 실제 칸트가 이거랑 좀 다른 얘긴 한데 유대인이 나치군에게 쫓기고 있을 때 내가 이 유대인을 숨겨줬대요. 이 나치군이 그 유대인 봤습니까? 라고 하면 이거 공리주의자들이 비판하면서 막 이렇게 막 야, 너 그러면 너 그때도 거짓말 안 할 거냐? 라고 막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칸트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거짓말 안 할 거래요. 대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뭐 도와줄 방법을 찾을 거래요. 아, 막 멋있게 싸우는 건가? 뭐 칸트가 이야기했던 거는 이게 막 앞으로 막 뛰어오다가 자기 집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요 앞에서 뛰어가는 건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래요. 거짓말은 안 하고 의무를 정말 지키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이유 왜 그렇게까지? 이거는 우리 궁금하다면 우리 다다음 주 수업 때 들으면 돼요. 공리주의 벤담은 행위 결과 보고 한대요. 쾌락과 고통이 판단 기준이에요. 이 사람을 숨겨줬을 때 독립운동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독립할 수 있고 이 사람도 당장 살 수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계산을 고려해봤을 때 숨겨주지 않았을 때 숨겨줬을 때 비교해보고 숨겨줬으면 더 많은 결과가 뭐 행복한 게 있구나 쾌락을 얻을 수 있구나 그러면 숨겨주겠다 등등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를 따지죠. 덕윤리는 근데 이 여성분이 도덕적이라고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당장의 행동이라기보다 이 여성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성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 아니야? 품성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지만 이 독립운동가 너무 멋있어. 나 저 사람한테 반해서 숨겨준 거야. 그럴 경우에도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는 뭐 이게 좀 다른 경우라서 뭐 그냥 진짜 위험한 사람들을 숨겨준 경우에 난 연예인이고 완전 정치인이야. 내가 이걸 숨겨줘서 구해주는 일이 전 뭐 세계나 아니면 뉴스에 알려진다면 나는 좀 인기나 뭐 그런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적 행동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행위자가 쌓아온 덕성에 따라 정해진다. 라는 약간 동양적인 측면이 강하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퀴즈. 이거 다른 교과서에 있는 거. 다른 교과서, 우리 교과서인가? 이거는? 한번 이거 맞춰보세요. 3, 2, 1. 정답 확인. 아이고. 맞았나요? 다 맞았죠? 자, 그럼 우리 하이파이브 허공에 합시다. 잘했어요. 그럼 이제 드디어 여러분 실천규범 윤리학입니다. 네, 드디어 이 실천윤리학에 들어왔는데요. 선생님 오늘은 요거는 등장 배경까지만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까지 잘 따라오면 돼요. 사실 그 등장 배경을 잘 파악을 하면 이러한 이유로 등장했구나. 그럼 이런 특징을 가지겠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 내용과 겹쳐요. 그래서 오늘 잘 들어두면 좋습니다. 일단 실천규범 윤리학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어떤 이론적 차원의 논의했던 거 있죠. 아까 뭐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루는 게 윤리적이야 라고 하는 거를 실생활의 문제에 가져와서 해결하는 거예요. 선생님 계속 얘기하고 있죠. 뭐 안락사 문제라든지 사형제도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요. 그래서 아주 실제적이고 실제 문제로 하니까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합니다. 어떠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적용해서 어떠한 윤리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해보자라는
이게 바로 실천규범 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시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했던 거 있죠. 그거 허락해주면 우리 다음 시간에 이거 단원 쭉 같이 보면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이 실천윤리학의 등장 배경. 현대 과학기술 엄청 빨리 발달하죠. 시대도 많이 변했죠. 그래서 과거의 이 이론윤리학으로만은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과학기술 매번 발달해. 지금 AI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그죠? 근데 더 또 발달하겠죠. 더 발달하고요. 스마트폰 나온 지 얼마나 됐는지 알아요? 10년이에요. 10년. 쌤이 딱 고등학생 때 나왔거든요. 뭔가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인류가 정말 전반적으로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많이 이 사회 현상이든 모든 부분에서 바뀌었는데 이게 고작 10년이에요. 과학기술은 급속하게 발달해요. 지금 또 무궁무진하게 발달해요. 그때마다 새로운 윤리학, 이론을 만들어낼 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적용하는, 실제 문제에 직접 적용해보는 학문을 만든 겁니다. 18세기 이후에요. 실천윤리학 필요하겠다 하고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사회 문제는 지금 엄청 복잡하죠. 단순한 문제 있나요? 여기저기 다 섞여 있어요. 지금 우리가 뉴스에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게 코로나19 이야기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성범죄, 사이버 성범죄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학교폭력 관련된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선생님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선거 관련된 것도 나오고요. 이런 문제가 단순히 한 가지만 관련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 사회 현상 자체도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옛날처럼 우리가 그 농경사회로 농사 짓고 사는 그런 단순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사 때 배웠죠? 그 고대 시대랑은 현대 시대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 파급 효과의 광범위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이 뭔가 막 한문 나오고 하지만 말 너무 쉬워요. 파급 효과. 예를 들어서 여기 보여줄게요. 어떠한 문제 하나가 있을 때 이 문제 하나로 굉장히 다양한 문제까지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플라스틱 섬, 사라진 숲 이거 밑에 얘기랑 같이 볼게요. 그리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같이 볼까요? 플라스틱 아일랜드 이거 영상 본 적 있나요? 선생님 영상은 안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그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정말 많은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짧은 클립 영상 같은 게 많거든요. 요즘 카드뉴스도 많이 나오고요. 뭐 SBS나 MBC나 아니면 진짜 다큐멘터리 만드는 방송국이나 EBS나 짧게 나오는 게 많아요. 이거 끝나고 한번 꼭 보세요. 안 봤던 친구들은. 이 플라스틱이라는 게 정말 너무나 많이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에 섬이 생겨요. 그 섬 주민도 있어요. 원래는 이 사진 말고 그 플라스틱 때문에 자연이 고통받고 있는 사진을 가져오려고 했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서 너희들이 직접 찾아보고 더 많은 자료를 직접 눈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왜 소라게들이 플라스틱 안에 살고 있고 아니면 거북이가 코에 빨대가 껴서 살고 있고 그런 거 많이 봤죠. 그래서 우리 빨대 사용하는 거 줄이고 있는 거랑 플라스틱 사용하는 거 줄이는 거 지금 카페에서 많이 거의 지금은 안정화됐죠. 그런 운동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단순히 어떤 기술이 발달했는데 환경 문제도 생기고 경제 문제도 생기고 다양한 모든 문제에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의료 문제도 생기고요. 전 지구적 그리고 지금 현 세대만 끼치나요? 미래 세대까지 끼쳐요. 이 파급 효과가 시간이든 지역이든 어떤 영역이든 모든 영역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선생님이 안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라진 숲이라는 지식 채널 이게 2007년작인가 그래요. 근데 최근에 나왔던 이곳을 다시 봤는데요. 이과 친구들은 알겠지만 아마존
우리 아까 친구들도 세계지리랑 다 배우죠. 알죠? 여기 아마존이라는 곳은 우리 이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정말 대부분의 산소의 양을 공급해 줄 만큼 아주 중요한 역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는 생태계, 생명들도 3분의 1 가까이 살고 있다고 할 만큼 우리 자연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나 소중한 곳인데 이곳이 벌목되기 시작하고 사용되기 시작하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나타나요. 2년에 한 번씩 2년에 얼만큼 없어지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전라남도 북도 합친 만큼 그 이상으로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원주민들이 햇빛을 원래 가리다가 햇빛이랑 바로 노출되니까 실명되거나 아니면 눈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것도 한번 영상을 여러분들 지금 집에 있을 때 안 그래도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이런 거 한번 보고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현대사의 문제가 이렇기 때문에 바로 실천윤리학이 등장했습니다. 이 실천윤리학이 등장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을 두 가지만 이야기해봐라 라고 했을 때는 현대 과학기술이 너무나 빨리 발달하고 전통윤리 규범이 이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실천윤리학이 등장하게 된 건데요. 위에 나와 있는 현대사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예시를 들 수 있는 건 정말 너무나 많은데요. 그 중에서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핸드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처음 나오죠. 12페이지에. 이거 뭐예요? 자율주행 자동차 들어봤나요? 그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하는 것도 있는데 선생님 공지사항에 올려둘게요. 한번 궁금한 사람들 나는 어떤 윤리 쪽이 가까운가? 이거 자율주행 자동차로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멈추긴 너무 늦었고 이게 방향을 틀지 않으면 눈앞에 사람을 칠 수밖에 없고 방향을 틀면 양 옆에는 큰 가드레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크게 다치거나 정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대요. 이때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는 게 옳은 걸까요? 그리고 우리 알파고 알죠? AI, 이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 인간의 영역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인공지능의 발달은 우리한테 어떤 변화를 줄까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죠. 그 미래의 디스토피아든 아니면 아주 그냥 미래 세계를 그린 영화든 보면 블레이드 러너인가? 아무튼 그 영화에도 보면 인공지능이 굉장히 그냥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의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관심 있으면 한번 영화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기술은 정말 급속하게 발달해요. 한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윤리적 공백이라고 합니다. 책임윤리로 배우고요. 환경윤리랑 과학기술 할 때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학자예요. 윤리적 공백이라는 건 과학기술은 너무나 빨리 발달해요. 근데 이 윤리는 그거에 맞춰서 발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생기는 이 공백, 이거를 메꾸고자 실천윤리학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혹시 조금 어려운가요? 그러면 과학기술은 매우 빨리 발달하는데 윤리는 그걸 따라가기 어려워. 여기 지금 공백이 생겼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윤리가 생겨난 거랍니다. 그래서 윤리적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이는 응용윤리학, 실천윤리학이 필요하구나라는 게 대두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전통규범윤리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문화적 변화가 너무나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아까 위에서 봤던 복잡한 문제,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도 있지만요. 다른 걸 이야기하면 선생님 그냥
기억나는 걸 가져왔는데요. 이 서프레제트라는 영화는 그 여성 참정권 운동을 다룬 영화예요. 그리고 이 킹덤은 조선시대의 이야기죠. 조선시대 계급이 막 나와요. 다른 일도는 아니고 좀비가 나타났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계급, 신분, 차별. 여성 인권이 많이 성장했다, 이젠 평등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참정권을 가지게 된 것도 불과 막 엄청 옛날부터 가졌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이 당시의 참정권,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고 선거하고 투표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거든요. 그러한 시대의 윤리가 지금 현대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 당시 계급과 신분이 있었던 윤리가 현대에 적용되기는 어렵죠. 이때 만들어진 적용을 적당히 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회가 문화가 바뀔 때마다 계속 새로운 윤리를 만드는 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렵죠. 그래서 그냥 실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윤리를 만들자 해서 실천 윤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수업은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뭐 이야기 하나 더 해주면요. 어떤 노예가 있어요. 이 노예는 이 아펠의 적학의 변형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노예의 주인은 평소에 되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막 윤리 뭐 관련된 걸 수도 있고 뭐 역사, 사회, 문화 이런 거 토론하는 것도 좋아해요. 근데 이 노예가 되게 학식도 풍부하고 생각도 깊은 노예가 있었어요. 그 노예랑 둘이 같이 모여서 인권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노예가 인권이란 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뭐 타인에게 간섭받지 않고 뭐 구속받지 않으며 주어진 자유를 다할 수 있을 때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주인은 맞아, 정말 맞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그 감명을 받고 그 대화가 끝나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다시 그 농작 일을 시키고 보냅니다. 노예라는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가 있고 그 노예가 이야기했던 인권과 자유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는 게 없죠. 그럼 그 주인은 정말 진정한 인권을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자유를 정말 알고 그 사람은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윤리학은 실천의 학문이라고 했어요. 그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늘 수업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규범, 메타, 기술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해 줄 거니까요.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던 요거 단어 뜻 알아오세요. 요거만 알아와도 선생님 뭐라 했죠? 70%는 성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능 문제 많이 나오죠. 수능 문제랑 수특 문제 몇 개 같이 풀어볼 겁니다. 그러면 오늘 또 고생 많았고요. 공지사항 확인해서 과제나 출첵하는 방법 하고 이제 다음 시간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생했어요.